그 한국말 놓고 유튜브 그거 많이 보는데 그죠? 실물 강의가 우리나라에 농작물의 실물 강의가 많이 부족해요. 기초 이론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황금알 농법에서 이제 잘 그리지? 예, 잘 그랬습니다. 이 이제 식물을 이렇게 나누어서 동그라미 그리는 것도 자를 한번 만들어야 되지. 이렇게 하면 제대로 되지 않겠어요? 다음에는 콤파스를 하나 가져가야 되겠네. 콤파스야. 콤파스 찍으면 이게 중간에 빵꾸 날까 싶어. 그것도 그렇고. 아, 그 빵꾸 안 나는 게 있어요. 있어요. 아, 딱 붙이고서. 예, 다 돌아가겠어요. 이 계절에 이제 축을 잡기 위해서 이러는데 이거는 집에서 이제 조금 조정해가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에서 조정해라. 그럼 이 축을 나누면 우리가 이제 텔레지거든요. 여기에서 일조량이 다 달라요. 하루에 시간이 여기에서는 한 9시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하루에 그 햇볕이 비치는 시간이 다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온도 값이 다 다르다는 거거든요. 온도와 잎에서 정산작용하는 잎이 정산작용하는 그 양이 다 다른 거죠. 그럼 겨울에 이제 하우스는 낮 시간이 적죠. 겨울에 하우스가 그러면 12월 31일, 6월 30일, 3월 31일, 9월 30일, 10월 11월, 1월, 2월, 3월, 4월, 5월, 7월, 8월. 자, 이러면 12달이 됐는데 우리가 작물을 기를 때 토양 수분은 35에서 45%예요. 35에서 40% 토양 수분이다. 그럼 요건 항시 덜어져야 돼. 그러면 우리가 하우스를 하건 원예작물을 하건 얘는 뿌리야 제일 좋은 수분일 뿐이지 비료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럼 비료가 작으면 수분량이 줄어들수록 그 질소량을 늘리거나 잎이 두꺼워지면 되겠죠. 그 비료량 수분이 늘어나도 결국은 지상부에 잎을 두껍게만 만들어면 장애가 없다는 소리예요. 지속적으로 이게 수분이 늘어나면 흡수가 못하고 지속적으로 수분이 없으면 못한다는 그거지. 그럼 순간적으로 땅속에 물이 갑자기 늘어났다. 그거는 견디는 거는 연면십에 설탕만 쓰면 견디겠죠. 예. 그래 지속적인 거는 별개의 문제겠죠. 그러면 우리가 1월 15일에 최고 추운 날짜를 잡아놨는데 그러면 7월 15일에 고온을 잡았단 말이에요. 이때는 고온과 저온 차이가 뭐겠습니까? 영향이동이 더 되겠죠. 그리고 저온일 때 우리나라가 낮 시간이 짧아요. 해 뜨는 시간이 상당히 짧아요. 여름에는 13시간 정도 되면 겨울에는 한 9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해가 정상으로 뜨면 누부죠. 각도가 비스덕하게 있기는 광양이 약하기도 하고 온도도 낮고 그래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4월 15일은 이제 봄이 되고 10월 15일은 가을이 되고 이렇게 나눠 놓으면 이제 여 계절의 이 시값이 각각 다르니까. 근데 그 계절은 기본으로 써갖고 만들어 놓은 거지 이게 전부라고 점을 찍을 수는 없어요. 이 시값으로 안 나타나는 영양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봄에는 겨울에는 이 시값을 2.72 하우스에 되더라. 좋더라. 2.7 이하. 그럼 이거보다 더 높아야 되는 짭짜리 도마도가 있어요. 짭짜리 도마도 이거보다 1.0이 더 올라가야 돼. 그럼 지금 말이 안 되죠. 응용을 할 뿐이 여기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봄에는 이쪽에는 노지에는 2.5가 좋은데 여기에서 마늘 심는 것도 노지는 2.5가 좋은데 하우스는 2.1이 좋다는 거예요. 이 시값이. 다르게 바뀌어버렸죠. 그럼 하우스 안에는 열이 많아가지고 수분 증발량이 많다는 거겠죠. 정산량이. 그리고 여름에는 1.8의 이시라는 거예요. 1.8이야. 그러면 이 기준보다도 이 시값이 낮으면 웃자람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 시값이 낮다 가마 영양분이 적다 비료가 적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그거 나중에 사진 찍으면 되죠? 안 찍을 거죠? 예. 자, 이렇게 그려놔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식물을 성장을 시켰다면 이 뼈다가 이랬구만. 거의 바르면가 됐어. 됐어. 예. 최고 세 가지 꼭지점 만드는 게 있죠. 근데 여기에서 비료량을 조절하고 그러니까 비료량이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는 거고 식물이 성장을 하죠. 이 방향으로 그죠. 그러면 날짜가 흘러가겠죠. 그러면 식물이 성장하는데 비료값이 이 C가 5.0이 되면 그 이상이 되면 식물이 자라다가 멈춰 작아져요. 9.0이 돼도 김에 도마도가 살아있더라고. 그늘을 찌워주고. 배가 되는데. 그렇죠. 그늘을 찌워주고 이러니까. 그늘을 안 찌워주면 가버리겠죠. 결국에는 그늘을 찌워준단 말은 많이 먹어도 대사작용을 못하게 하면 이상이 없다는 거죠. 먹었던 걸 성장만 하는 거죠. 기공을 닫아버리면. 그럼 결국에는 기공으로 흡수되는 양에 비례한 거죠. 일조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관계가 있고. 그럼 흡수하고 성장하고 두 가지가 관계가 있다는 거죠. 흡수되는 거하고 성장하는 거. 그러면 성장을 계속 시킬 거냐? 우리는 이걸 자연 조건에서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노지에서는 못하겠죠. 그러면 이 시값이 낮으면 작물이 죽더라는 거죠. 왜? 병을 했어. 여기 약해진다는 아니 제빛곰팡이. 거예요.
병이 약한 게 아니고 병을 지가 부른 거죠. 그러면 여름에 이 씨가 0.5가 적대라는 거죠. 고추를 심어놨을 때. 그럼 키가 자꾸 안 nen다. 그 다음에 여기는 겨울에는 0.8이라는 거죠. 겨울에는 0.8. 온도 하우스하고 두 개 다르게 나타나요. 그 겨울에는 0.8이 적은 거고 여름에는 0.5가 적은 거라는 거죠. 기준이 흡수 시간 따라서. 그러면 이 두 개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여름과 겨울 이 두 개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 말이겠죠. 흡수 시간이 많으니까 이 씨를 낮게 먹어도 비료가 같은 현상이 나더라. 그러면 여름에는 0.8에서 1.0이 될 때 웃자라더라. 그런데 겨울에는 1.5가 웃자람이 나더라. 그럼 잘난시가 여름에는 1.8이 됐을 때 맥시만 좋은데 겨울에는 2.7이 좋다는 거죠. 기준을 뽑아놨으니까. 그럼 이 표를 가지고 여름에 1.3에서 1.8이 되니까 1액을 안 맺어서 고냉지 배추가 질병이 없다는 거예요. 무름병. 그 1액에 의해서 이 작물들이 자기 잎에서 여기에서 뱉어낸 물방울, 이 물방울이 타고 내려왔다는 거죠. 그럼 이 물방울은 뭐냐? 뿌리에 있는 질소분이 소화시켜서 올라가면 여기 가면 어떻게 되냐? 질소분이 건건 미생물이 소화시키면 얘가 아미노산 단백질을 받게 해요. 질소가 전환이 되면 단백질. 자, 아미노산 단백질이 올라간 거죠. 그러면 요소를 허치 가야지 우리 요소비를 줬다고 해서 제필공방이 안 펴요. 근데 여기에서 출발한 아미노산 단백질이 왜 나왔냐는 거지. 뱉었냐. 뱉어낸 원인은 여기에서 물방울로 생성되어 나온 주 원인은 지금 현재 잎에 설탕이 됐다는 거죠. 지금 여기 잎에 있는 탄수화물 됐다.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이 양이 부족하면 뿌리는 미생물이 굶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잎은 항시 탄수화물 농도를 맞추고 있어요. 설탕 농도를. 그럼 설탕 농도만큼 비료를 낮에는 얼마든지 먹어요. 정산장에서 수분을 날리니까. 그럼 기공으로서 수분을 날리고 영양을 축적한다는 거죠. 대사장에서. 그러나 저녁에 가져온 기공을 닫고 저녁에 가져온 양수분. 자, 1액은 뭐냐? 여기에 있는 1액은 기공을 닫고 그 다음에 빨아들인 양수분이겠죠. 기공을 닫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올라온 양수분. 근데 기공을 닫았다고 해서 얘가 나오느냐? 그렇진 않아요. 탄수화물이 많으면 계속 다 먹을 거니까. 이 파리가 뚜껑과 뒤집어지가 있는 거 보시죠? 이래가 안 맺어요. 계속 먹어낸다는 거죠. 그런데 기공을 닫고 나서 입 속에 탄수화물이 부족하니까 먹다가 뱉은 거죠. 먹으면 잎이 싱거워지니까 뿌리에 건건 미생물이 먹을 게 없는 거죠. 건건 미생물이 잘못되니까 뱉어버린 거죠. 그 아침에 하우스에 고추 심으러 가보면은
유튜브 듣고 있는데 어떤 때는 이슬이 물방울이 안 맺힐 때가 있고 그렇죠. 어떨 때는 물방울이 맺힐 때가 있더라고. 근데 물방울 예. 맺히는 게 안 좋다고 내가 이야기하시는 걸 들었거든. 네. 그걸 뭐 확실히 구분 관리를 어떻게 그래서 요 이식값에서 계절의 이식값에서 여기서 여기가 물방울이 안 맺어요. 예. 그러면 계절의 이식값에서 0.5 정도 빼가지고는 아주 좋은 위치죠. 근데 이게 다는 아니에요. 또 내가 관리를 잘했으면 더 올려놓으면 좋을 거예요. 왜? 비 올 때는 흐려서 더 열매가 많이 먹는데 착과가 많이 돼 있다면 더 높은 게 좋겠죠. 예. 그럼 시설이 잘 돼 있다면 비가림으로 덮을 수가 있겠죠. 그늘을 쬐어주는 것 같으면 비 올 걸 대비해서 높게 가려야 되겠죠. 일주일 비 올 때는 이 시가 더 높아지겠죠. 착과가 많이 돼. 구분을 해가 관리하기가 참 보통 그게 아닌데. 그 이제는 양액 재배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살짝 올려놓는다고 해서 그게 나쁘진 않아요.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으면 커튼을 칠 수만 있다면. 뭐 커튼까지는 안 치고 그냥 예. 하우스 그냥 그대로 가는데. 그러면 커튼이 없다면 요 이식값을 맞추면 돼요. 조금만 낮춰가지고. 약간 높아다고 나쁘진 않아요. 높으면 한 번씩 물을 뿌려서 순환을 더 빨리 시키면 되니까. 그 쿨링은 스프링 쿨링은 오후에 그렇죠. 뭐 3, 4시 돼가야 한번 돌리고. 그렇죠. 근데 요거는 지대사작용이 원활하게 하는 작물이 하나 쓰고 이게 이제 딸기란 놈은 별개예요. 숨을 덜숨 날숨 써요. 동물이나 곤충처럼. 그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작물은 거의 대 숨을 내뿜는 숨만 날숨만 쓴다. 그러면 기공의 정산작용만 하는데 이걸 순환을 시키는 작물이 있다는 거죠. 딸기라는 게. 그러면 우리가 하는 딸기는 팁번이라는 게 있어요. 팁번은 칼슘 결핍이라 되거든요. 아니다. 딸기는 칼슘 결핍이 아니다. 토양에 양에게 칼슘이 많이 있는데 왜 결핍이 되느냐. 그 말은 요 잎이 딸기는 비료를 적게 주면 항시 여기 물방울 맺어요. 동글동글하게 잘 맺어요. 여기 물방울 동글동글 잘 맺어요. 이래기. 그런데 요놈이 또르륵 타고 이래 오면 병이 생겨요. 여기 내려오면 여기 물방울들은 일액들은 아미노산 단백질이 여기서 맺히면 여기 이렇게 내려오면 우리가 유양병이 생기고 유양병 그 다음에 뭐 짝병이라 그러고 이파리가 짝님이 나와요. 이파리가 짝짝이 나와. 여기서 상처가 나면 그 다음에 빨리 죽으면 히드름병이라 그래요. 이건 제피곰팡이. 이것들은 다 한 통속이다. 제피곰팡이. 그러면 여기에서 맺힌 질소를 소화시킨 아미노산 단백질이 왜 튀어나왔냐? 탄수화물 부족해서 튀어나왔다. 근데 여기 나오는데, 그런데 여기 어느 날 갑자기 매일 이슬 맺다가 안 맺는 경우가 나와요. 그러면 요 숨구멍이 안에 들어있는 기공, 여기 있는 기공이 하우스 실내 습이 낮아서 탈수가 되면 얘들이
기공 탈수가 되면 그 대사작용을 멈춰버려요. 아주 애매하네. 대사작용을 멈추면 한국만 딸기 하다가 알긴 한다 그러면서 성공했다 이야기 안 하죠. 그 종류 때문에 그래요. 딸기의 종류가 기공 탈수가 되는 종류 때문에 좋았다가 금방 팽 나빠지게 되죠. 하우스 실내 섭을 약 50%만 항시 유지가 해주면 안 돼, 탈수가 안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우스 섭이 딱 떨어지면 어떻게 기공 탈수가 됩니다. 기공 탈수가 되면 아가 비실비실 힘이 없으면 그리고 쏙잎이 올라오다가 여기서 쏙잎이 올라오다가 다 죽어요. 새까맣게 이 꼬실꼬실 말라죽어요. 이렇게 말라죽어요. 그러면 얘가 일을 안 해서 얘가 비료를 다 먹고 얘가 대사작용을 멈추면 안 먹잖아요. 그럼 얘가 다 먹겠죠. 그럼 얘는 비료 과다가 돼서 다 죽죠. 그럼 우리가 비료를 많이 줘서 이 이식값보다 계절의 이식값보다 올리면 끝이 탄다 그랬죠. 작은 보드라운 게. 그게 배추에는 꿀통이 되는 거예요. 여기 끝이 타요. 여기가 타버려요. 얘가 비료를 적게 줘도 얘가 먹는데 너무 많이 먹겠죠. 작은 게 다 먹으니까. 이 식값이 높아서 탄 게 아니고 이거는 큰 이파리가 기공 탈수의 상처로 인해서 기공이 탈수가 되어서 대사작용 멈추가 일어나는 거고 비료값을 이거보다 더 주면 생장점이 사르르 망그러져요. 근데 요거 금방 넘는다고 해서 그렇진 않아요. 이만큼 더 올라가야 돼. 이 식값이. 더 올라가면 생장점이 타버려요. 그럼 우리는 비료를 많이 줘서 키가 컸다는 말을 하죠. 비료를 많이 줘서 웃자랐다. 그럼 비료를 많이 줘서 작게 줄 수 없다는 거죠. 비료를 많이 주니까 크게 줄어들죠. 키가 작아져요. 안 자랐어. 비료값에 대한 이식값은 온도하고 밀접해요. 온도하고. 그럼 온도는 흡수량하고 밀접한 관계 있고 온도가 높으면 여름에 온도가 높으니까 흡수량이 많으니까 기간당 많으니까 적게 먹어야 되죠. 하루에 먹는 양이 적게 많이 먹죠. 그럼 겨울에 되면 짧게 많이 먹죠. 짧은 시간에. 그래서 이게 분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계절의 이식값과 식물의 성장의 웃자람이냐 웃자람이 아니냐 이게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표를 가지고 우리는 식물이 고추가 마디가 늘으면 비료가 부족하다. 오이가 마디가 늘으면 비료가 부족하다. 딸기를 심었는데 키가 크면 비료가 부족하다. 아까 그 배추가 키 크죠? 그럼 비료가 부족합니다. 그것보다 더 줬으면 작아지지. 비료가 적으면 잎 두께가 얇기 때문에 햇빛을 많이 보기 위해서 절간을 늘었더래요. 그런데 우리는 비료가 많이 줘서 고추가 키가 컸다. 뭐 키가 이만하다 산잖아요 고추가. 그럼 결국엔 비료를 적게 줘서 키가 큰 거지. 많이 주면 죽어버리지. 여기가 딱 달라붙잖아요. 이 시가 더 오르면 딱 달라붙어 안 크죠? 멈춰있어요. 이 시가 더 높으니까. 이 시가 더 높이 올라가면 키는 작아져요. 그 최고의 상사점에 찾아난 거죠. 그래서 계절의 이식값이 그만 중요하다. 한 가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 한국 출란을 좀 하고 있는데 보면 이제 뭐 질소분을 좀 많이 줍니다. 주면은 이 난이 단단하게 딱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목대가 쭉 빠지는 거예요. 예. 그것도 비료와 공기 관계는 있을 텐데 그게 적다고 봐야 됩니까? 많다고 봐야 됩니까? 그게 측정해야지. 저들은 많을 때 그렇다고 보니 그 난석에는 뭐 사실은 특별한 이 비료가 없단 말입니다. 저기 주는 거에 의해서 그냥 크는 거니까. 아니죠. 난에 옛날에 글을 쓴 게 이제 지금은 없는데 예. 난에다가 글을 썼거든요. 예. 출란. 예, 한국 출란. 그렇죠. 예. 나는 출란. 이게
겨울에는 물을 적게 주죠. 10일에 한번. 뭐 10일에 한 번 되고 15일에 한 번 되고. 자, 봄에는 5일에 1회, 2, 3일에 한 번씩 주고. 여름에는 자, 여름에 농약까지 살포해. 그러면 물을 17분을 뿌렸거든요. 그러면 얘가 계산하면 물이 요거는 6회밖에 물을 못 뿌려요. 여름에도 물을 6번 뿌릴 양만큼밖에 우리 영양 생산 못해. 그럼 6번 뿌리고 남은 우리가 그 15회 뭐 17을 뿌렸으니까 약 10회가 남았단 말이에요. 예. 영양제를 2번을 쳐야 된다. 봄에 영양제가 한번 많이 쳐져. 영양제를 2번만 여름에 치주면 여름에 안 죽는다. 출란이 언제 죽냐? 여름 끝난 무렵에 죽는다는 거죠. 출란이 잿빛 곰팡이하고 많이 상관이 되거든. 잿빛 곰팡이 걸릴 뿐만 출란 죽어. 야, 여기까지 때문에 비료가 작아서 1액을 내나가 죽었거든요. 예. 여기가 죽어요. 몸통이 여기가. 거기서부터 뿌리로. 여기가 죽어요. 여기 작은 내 갖고. 근데 그게 죽는 거는 비료가 부족해서 굶어 죽는 경우도 많고 물을 너무 많이 뿌려가지고 그리고 물을 뿌리가 죽었다고 마루밑에 던지면 또 살아나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 1액을 맺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잿빛 곰팡이는 못 막아요. 그 잿빛 곰팡이 약을 칠 거냐, 설탕을 치줄 거냐, 골드 그린 골드 칼라 쓸 거냐. 골드 칼라는 써도 그 1년 한 달에 3번 치면 절대 병 안 해. 설탕하고 섞었어. 출란에는 그걸 저게 너무 이온보다는 그거 가지고 딴 거 못 써보면. 아니 그게 출라는 아주 단순한 놈이다. 너무 단순하다. 물을 많이 뿌리고 영양 이동이 많아가지고 1액을 내나가 죽은 거지. 1액을 여기에서 물방울이 타고 나가 잿빛 곰팡이. 잿빛 곰팡이는 아침마다 물 뿌리면 안 생겨요. 식어버리면 되니까. 알기를 심어놓고 이 알기를 아침마다 맹물 뿌리고 물방울 씻어버리면 병이 안 해요. 근데 다른 문제가 또 생길 거 아닙니까? 없어요. 물은 너무 과습이 될 거 아닙니까? 아침마다 물을 살짝 뿌리고 씻던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살짝만 뿌리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럼 이 시값이 있잖아요. 비료량이 있으니까 또 장이 없고. 출란을 갖다가 안 죽이려 그러면 요 시기에 영양이 부족해서 여름에 일어난다. 여름에 일어나서 아가 이파리가 탈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을에 죽는다는 거죠. 죽는 날짜는. 그럼 여름에 일에 그 물을 많이 뿌려가지고 영양이 이동해가 영양이 없어서 죽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 영양 실조로.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 영양 실조 되기 전에 일어나는 현상 입자람이 일어나요. 영양 실조되기 전에 일어나는 입자람이 일어나고. 그럼 영양 실조가 됐을 때는 아침에 가면 물방울을 맺고 있을 거다. 일액. 그 일액이 데려가서 여기 이파리 착착 겹친데 가서 쌓이면 잿빛 곰팡이 온다. 그 입자람이 나오는 게 이제 발부에서 네. 그 발부 위에 적당히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입자라는 거는 발부 위에 목대가 많이 쭉 길어졌고 쭉 빠져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맞습니다. 그겁니다. 예. 그거는 탄수화물이 없어서 기억하는 거죠. 결국은 잎에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커요. 비료가 작아서 안 크는 경우가 있고 적정해서 커버려요. 요 시점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그걸 되면 이제 남 가치가 완전히 떨어지는 거예요. 이마이 요 정도에서 이파리 두껍고 진할 거냐? 예, 엽성이 좋은데 만약 목대가 배로 이상 길어지가 그러면 쭉 빠지면 이건 그냥 쭉쭉 빠져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파리가 연하게 누비팅팅할 거냐? 요 차이거든요. 예. 색이 진해야 되면 요쪽으로 가야 되고 색이 연해야 되면 여기 가야 돼.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모든 작물을 여기다 합하면 돼. 난또 거기에 대비를 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모든 작물을 여기다 대입하면 돼. 그런데 생식 기능을 가지게 되는 알기 모종은 여기다가 대입하면 안 돼요. 너무 생식 기능이 안 나와요. 꽃이 분화가 안 돼요. 그러면 난이 내년에 분화가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분화를.
분화되는 시기에. 꽃을 못 피운다. 이거죠. 그렇죠. 그럴 때는 연맥이 아까 오전 강의에 그 보셨죠? 예. 노란색. 예. 그 가리 성분 노란 힘줄만 이으면 돼. 딸기도 여기 팔이 요 힘줄을 요걸 노랗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여기. 관리를 줘야 됩니다. 요 연맥. 연맥에. 그렇죠. 요걸 논할 정도로 가리 양을 공급하면 돼요. 가리 성분만 좀 진하면서 색이 좋은 것들 있잖아요. 색이 진하면서 좋은 놈. 예. 약간 노란빛이 강이 섞인 거. 예. 그거는 가리 성분만 조정하면 돼요. 진한 색을 내는 게 그 이제 생식 쪽에 가지고 있는 게 우리 황금원고에 쓰는 게 이제 칼라가 그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난에도 골드 칼라 그린을 그렇죠. 사용해도 그거는 되는데 화분가 작물이기 때문에 칼라를 쓰는데요. 칼라만 쓰면. 그렇죠. 나락이나 볼이나 뭐 난이나 그 화분가 작물이기 때문에 옥수수, 조 이런 거, 밀 이런 것들은 칼라를만 쓰면 되는데 뭐 난 그 쬐끄마한 거야 뭐 우리 작은 병 하나만 가지고 1년에 쓰고 남지. 나 야구야 뭐 얼마 안 좋아하는데 너무 민감해가지고 사실은 그 민감한 게 아니고 작게 주가지고 장이 일어난 거예요. 굶었어. 그게 요 이하 되면 일액을 맺어서 그 무릎병이 죽거든요. 예. 배추가 무릎병이 안 오는 배추 이식값은 여기에서 뭐 1.0 넘어가도 되고 1.3 정도가 돼도 돼. 1.3에서 1.8 사이가 되면 아무 병이 없어요. 1.3에서 요렇게 되면 병이 없어요. 일액이 안 맺으니까. 그럼 이 식값을 고기 맞춰가지고 가리 성분만 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난 그거는 생산적인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연면식이 칼라 플러스 설탕 플러스 염화가리. 염화가리. 그렇죠. 요거를 조정하면 돼. 노란색은 가리고 만들고 진한색은 영양하고 요 두 개가 만들면 돼요. 요래 만들면 돼. 근데 그 칼라는 그래 자주 주지 말고 너무 영양이 많으니까 설탕한 요거 칼라 한 요거는 연하게 있고 설탕은 더 있고 칼라는 우리는 많이 성장을 시키고 열매 생산이 되니까 많이 들어가는데 예. 난을 재배할 때는 우리가 그 기본이 60cc인데 예. 요거 반에 반 난에 쓰는 여기는 한 20cc만 될 거예요. 아주 소량으로 20cc에 그 요 60cc 말고 20리터에 20cc. 그러니까, 예. 작게가 늘려보면 되니까 20cc에 여기에 그 설탕 한 요것도 뭐 자주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차이거든요. 설탕도 60g인데 요것도 한 20g. 그냥 염화가리는 한 뭐 5g이나 10g. 아주 소량이. 그건 덜 게 없어요. 요거 20리터 기준이죠. 그렇죠. 요래 해보고 안 그러면 늘리면 나가면 되니까 내가 최고 얼마까지 늘리면 염화가리가 뭐 가을 됐을 때는 400g까지 늘리거든요. 20 피반 같은 거 나오게 무늬를 잘 나오게 하려면 가리를 잘 관리해야 되겠다. 그렇죠. 아까 그 노란빛이 난 거 있죠 배추에. 서 같은 거 이런 거. 예. 배추에 그 색바치 보시죠. 만들 수가 있죠. 요거는 약간 낮춰놓고 가리 뭐 색이 만들어내죠. 그래서 색이 만들어진 거지 그게 DNA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대표님, 그렇죠. 저 아미노산 다백질하고 예, 탄수화물 뭐 결합할 때 예, 뭐 탄수화물 부족하면 일액이 생긴 데 있잖아요. 예. 근데 그 탄수화물하고 아미노산 결합할 때 화학적 반응을 합니까? 물리적 반응을 합니까? 그럼 뭐 화학적 반응 것도 반응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예? 그냥 섞으면 섞인 거지. 그 삭히거나 그 발효시키면 안 된다. 아니죠. 이제 그 영양분을 이제 저 아미노산하고 단백질하고 이제 뿌리에서 올라오는 아미노산은 이제 입에서 생긴 탄수화물하고 결합해 가지고 영양분을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아니요? 미생물이 발효했죠. 그래서 그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아미노산 단백질이 다시 그 뭐 일액 때가 노출된 데 있잖아요. 말귀를 못 하던데. 아니
여기에서 없으면 못 들어간다 소리.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여기가 많아야만이 여기에서 뿌리에 오는 건 영양이 적기 때문에 수분이 많다는 거죠. 뿌리에서는 전체의 저 순환이 되기 위해서 영양보다는 수분이 많죠. 그러면 그걸 다 먹어버리면 묽어지잖아요. 그럼 뱉어야 돼요. 묽어진다고. 기공을 닫아버리면 전체 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 속에 농도가 안 맞으니까 소화돼 완전히 여기서 가져와도 여기서는 못 받아들여요. 수분이 많아서 뿌리에서 가져온 양수분은 정확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여기 탄수화물이 많으면 먹어요. 근데 탄수화물이 적으면 결국은 아미노산 단백질 뭡니까 일액이 내가 흘러내린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내리는데 탄수화물하고 아미노산하고 그 결합할 때 그 결합 화학 반응을 할 거 아닙니까? 여기서요. 탄수화물하고 아미노산하고 두 개 결합할 때 말 그래야 영양. 여기서는 강합성에서 탄수화물은 또 입에서 광합성 하는 거고 광합성이가 탄수화물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탄수화물하고 이제 아미노산 단백질하고 올라가 결합해 가지고 영양분을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잎이 일어나요. 예? 이파리가 일어나요. 화학적 반응이 아니죠. 그건. 그 물리적 반응이. 소화시키는 거죠. 그 물리적 반응이네 이러면. 그렇죠. 네. 그래 내가 그 화학적 반응인가 싶어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안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밥 먹은 게 화학적 반응이 아니죠. 밥 먹은 게 예. 미생물이죠. 우리가 밥을 먹었는데 밥이 결국엔 탄수화물이잖아요. 그건 탄수화물이 우리가 밥에서 만들어가 들라는 거죠. 밀가루, 탄수화물, 밥, 우리 쌀밥. 이 탄수화물, 옥수수, 탄수화물을 만드는데 그 탄수화물 자체가 옥수수 줄기도 떼궁도 탄수화물이에요. 조직이 약간 달리 되죠. 그럼 옥수수 떼궁을 분해하는 미생물은 탄수화물 분해 미생물은 또 다른 거죠. 우리가 밥을 먹어주니까 밥을 분해하는 탄수화물 분해하는 미생물하고 옥수수 줄기를 분해하는 탄수화물 미생물은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미생물은 수만 종 있다 그러잖아요. 1g에 10만, 뭔가 20만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 종도 다양해요. 어마어마한 종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이 채소, 상치 잎에도 있고 상치. 그럼 상치에 있는 탄수화물 분해 미생물하고 밥에 있는 탄수화물 미생물은 두 가지 달라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그 탄수화물이 우리는 다시 에너지를 단백질을 전환해 쓰겠죠. 결국엔 이거 이야기잖아요. 위장에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하나 우리가 뭐가 하나 똑같다는 거예요. 얘는 질소가 만들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탄수화물을 가지고 아미노 단백질을 만들어요. 탄수화물 주 에너지가 되고 요 관계는 요놈이 요래도 이 두 개가 같은 놈이 움직여요. 그래 광합성도 일어날 때 이거 화학적 반응식이에요. 광합성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식을 쓸 수 있거든요. 화학적으로. 탄수화물 적어도 단백질하고 반드시 식을 쓸 수 있고 화학적 반응으로 식을 쓸 수 있을 거라 생각 들거든요. 맞습니다. 식은 근데 식을 나온 데가 없더라고요. 아직까지 거기까지 분리 100% 못된 것들이 많을 거예요. 여기 들어있는 게 여기에서 뿌리에서 왔는데 어떤 경로를 어떻게 하냐 이게 직접 그 큰 뿌리에서는 잔뿌리가 없으면 바로 올라와요. 그러면 잔뿌리는 소화를 시키지만 큰 뿌리 소화 안 시켜도 와요. 소화를 안 시키도. 이런 애매한 동작도 있어요. 우리 꽃을 꽂아놓으면 이게 분해 안 하면 꽃이 시들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살아있잖아요. 그죠? 그럼 물을 가져와서 지가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안 시들고. 그게 식물이라는 게 우리 꽃꽂이자에도 살기 때문에 우리가 못 푸는 숙제들도 우리 아직까지 우리가 뭐 대중화 안 된 안에 생리적인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대중화 안 된 게. 그래서 우리는 육안으로 식별해서 보라는 게 그 육안 식별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출란 이거는 옛날에 한 5, 6년 전에 이게 6년, 7년, 7, 8년 전에까지 했어요.
많이 가르치셨어요. 강의했습니까? 예. 옛날에 부산에 있는 그쪽에 회장님도 가서 만나 뵈기 그 다. 유명한 사람 많습니다. 예. 부산에 부산 강동 어디 그쪽에 가서 만난 적도 있어. 강 건너편인가 이쪽 편인가 공항 쪽에 예. 공항 쪽에 예, 그쪽에도 가가지고 난해 만났는데 이것들이 이제 그때보다 제가 실력이 늘었으니까 변화를 모양 색깔을 관리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관리에 따라서 노란색을 연출할 수 있다는 거죠. 잎맥의 색깔도 조정하지만 잎 자체의 색깔도 조정합니다. 그렇죠. 약간 노란빛으로. 가리에 의해 가지고. 그렇죠. 아까 우리 배추잎에 노란 반점을 만들어야 했잖아요. 이게 예. 이것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봄에 마늘에 보면 여기 나오거든요. 예. 노란 반점을 이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마음대로 만들면 뭐 대박 나는데. 아니 제주도 밀감이 요거 있잖아요. 밀감 강의로 보면 요거 때문에 칼이 가다라 그러거든요. 질소하고 칼이 가다치면 요거는 금방 나와요.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황금알 얹고 계산하는 게 아주 쉬운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진녹색 나는 거는 설탕 요렇게 하면 요 진녹색 만들 수 있고 가리 가면 요 노란색 만들 수 있고. 답을 찾아야 돼. 적당히 하면. 예, 이거 해보면 조금 이들리가면 되는 거지. 이거 좀 비실한 거 있지 않습니까? 가격 싼 거. 예, 싼 걸 하면 금방 찾게요, 이거. 출란 색 나는 건 노란색 집어 여는 거는 아주 쉬워요. 근데 그게 오래 가거든요, 한번 집어 여나면. 예. 근데 풀려요. 근데 그렇죠. 그 풀린단 말은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인위적으로 풀 수도 있어요. 아니 이건 불이 된다는 이야기. 그렇죠, 당연히 풀리죠.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 시간이 가면. 만드는 거하고 지가 자기가 변종이 생긴 거는 두 가지 달라요. 그렇지. 변종이 생긴 게 이렇게 길게 있을 것이고 예. 요렇게 부분적으로 요래 있는 거는 내부에서 가리 성분 때문에 생긴 거예요. 온도하고 비례해서 예. 그 쪼가리 요렇게 되는 거 있죠. 예. 요거는 자기의 고유의 행질이고 중간중간에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대표님 이야기하신 대로 난카면 중투가 이제 뭐 고가품으로 보통 쭉쭉쭉 씹은 파란데 노란 줄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런 거를 만들려고 하면 이것도 이제 더 넓게 될 수도 있고 더 좁게 될 수도 있고 그게 마음대로 조정된다 하면 요런 방으로 되는데 이 길이 방향 이게 잘 못해. 그건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원래 자기가 DNA에 있었던 변종이 돼야 이 끝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고 예. 이거는 끝까지 나오는 변종이고 요렇게 만들고 방울방울 점 넣는 건 된다는 거죠. 색을 진하게 만들고 연하게 만들고 그것도 가능하고 근데 여기서 길이 그냥 쭉 넣는 거 이건 안 돼요. DNA가 있어요. 예, 그것들은 아마 바늘로 가지고 인위적으로 쇼맨십이겠죠. 몸통을 바늘과 뚫어버리면 이게 저 행렬이 바퀴가 나올 수는 있어요. 흰색으로. 그거는 일시적이지. 그래 나와봤다. 뚫으면 되거든 또. 다음에 신화가 올라오면 또 그래 되는데 그래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색이 노란색은 흰색이 나올 거예요. 예. 상처를 주면 흰색이 나와요. 그 상태에 의해서 나오는 거. 예. 그래서 상체에는 흰색이 나오고 난을 갖다가 이렇게 부분 색을 만들고 색은 진한 색이 조절할 수 있어도 그건 또 별개예요. 그죠? 이제 이해되죠? 예. 여름에 난이 죽어서 병이 들어서 하는 거는 잎이 두께가 얇아서 그래요. 색은 진하면 병 하나도 없어요. 이거. 그건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간단한 얘기인데 뭘 그거는 어려운 게 아닌데. 아, 그 보통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설탕을 주본 적이 없으니까 설탕 뭐 15kg 한 포 사다 나면 1년 내에 쓰고 남을 게인데 끝까지 이렇게 ጨ깬 게. 설탕을 주질 않았지. 아예 설탕을 안 주고 있지. 그거 와 그러면 겁이 나서 마음대로 하지. 다른 거 이외에 난 전용으로 뭐 하는 거 외에는 사용을 안 해보니까. 그 영향으로서는 부족해서 안 되죠. 그 영양소로서는. 뭐 약은 좋다고 나오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영양제고 뭐고 뭐. 그게 쓸 필요 없는 것들이 다. 그러니까 돈만 비싸지고 사실은. 그게 한국만
이야기 들으면 10분 1도 안 나갑니다. 한번 놓고 해서 뭐 집에 있는 간장하고 갖다 놓고 씹으면 되지 뭐. 간장 갖다 놓고 설탕 갖다 놔서 그 뭐 영양제 속에서는 뭐 그 진간장 갖다 놓고 쓰면 되지 뭘 어려운 게 있어요. 난 실험을 해봐야 돼. 아무 필요 없어요 그거. 뭐 설탕 갖다 놓고 진간장 쓰고 갖다 제가 놓고. 오늘 여기 오기 전에도 예. 이걸 꼭 물어보려고 내가 생각하고 왔습니다. 사실은 이건 뭐 단순한 건데 뭐 그 한번 뭐 그린 골도 뭐 내 지금 농장에 한 마리씩 있습니다. 한 마리씩 제가. 그거 하면 난그 10년을 쓰고 나가긴. 그게 여기에서는 난에서는 얘가 생산적인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또 뿌리가 이게 굵어가지고 흡비력이 엄청 좋아요. 예. 흡비력이 엄청 좋은 놈이에요 이거는. 한 번만 하면 딱딱해 에너지 많이 안 쓰거든요. 너무 과하지 않고 적당하게 하는 그걸 찾아야 된다니까. 아니 이거를. 색깔이 진하면 안 주면 되니까. 간단한 거는 얘는 자기 뿌리에 저장을 많이 해 있기 때문에 한 번 줘놓고 안 주면 돼. 색깔만 구분할 줄 알면 돼. 색깔이 진하도록. 전체 그죠? 데미지가 한번 나가고 문제 생길 때 그것 때문에 겁이 나서 아무도 안 해. 아 그거는 살포했다고 해서 나빠지는 경우는 없어요. 색이 진한 건 아무 병이 없으니까. 색이 연한 게 병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물이 잘못되는 게 알 수가 제일 없는 게 잿빛에 의한 것들이 제일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농장에 갔을 때 가수원의 식물을 바라볼 때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느냐? 이 파리의 색과 이 파리의 일액이 맺느냐 안 맺느냐. 이슬을 맺으면 영양제를 빨리 살포해주고 비료를 더 줘라. 대표님 이거 하는 거 지금 이거 보면 인산이 부족하잖아요. 네.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어서 이제 여수를 계속 이제 주는데 이 부족해도 복합 비료를 주면 NPK를 주면 뭐 그건 어떻습니까? 괜찮네. 괜찮아요. 네. 우리 마그네슘만 많지. 마그네슘만 많지. 예. 다른 건 다 부족하잖아요. 그건 평상시에 여수 치수가 줄 게 그럴 아니라 때는 지금 NPK를 계속 줘도 상관이 없겠네, 그죠? 그렇죠, 안 되죠. 17 비료를 주는 것 같으면 여기 암모니아 가스가 30% 나가면 실질적인 비료는 14.7%예요. 예. 14.7에 17, 17이 인상관이 많아져 버리죠. 예.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근데 이 비료를 준다고 나빠지진 않아요. 처음에 제일 효과적인 요거니까. 요게 좋으니까. 그 다음에 더워서 이게 나빠지겠죠. 그 앞으로 비료를 이제 보면 어떻게 줘야 됩니까? 그 질소를 계속 줘야 됩니까? 그러면 NPK를 같이 줘야 됩니까? 가을에 이제 우분을 주면 좋고, 가을에 우분, 가수원에 키위라면 우분을 주고, 그 다음에 봄에 처음에는 요비를 주고 온도가 낮으니까 NPK 주면 돼요. 그렇죠. 온도가 낮으니까 그 다음에 여름에 가서는 명품 300 30에 10에 8을 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게 21이 돼. 21-10에 8이 돼. 요 명품 300을 주면. 퇴비는 가을에 주는 게 좋고, 가을에 줘야 되는 목적이 소음기가 나오면 이파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파리가 오그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파리 요래 온방한 게 나와요. 그 염분이 많으면 이렇게 돼요. 쫙 펴진 게 안 나와요. 그럼 지금 가서 퇴비를 줘고 예. 내년 3월달이나 5월달 돼가 토양 검사를 다시 한번 더 해보고 그때 보고 이제 그 비료를 결정해도 되잖아요. 지금 퇴비 조금은 바뀌어버려요. 바뀌어버리니까. 그렇죠. 퇴비 주기 전에 해야 되고, 뭐 퇴비 해놔도 내년에 또 퇴비에서 우러난 걸 보고 또 해도 관계는 없어요. 내년 3월달 하는 게 낫습니까? 그 토양 성분을 갖다가 3월달에 눈이 볼록해지면 비료 줘야 되는데 그 전에 해야 돼. 그 전에 3월 초에. 초에 줘야 돼요. 네, 3월 중순. 그때 뭐 검사를 그때 해가지고 다시 해야 돼요. 그렇죠. 육지에서는 제주도보다 달라가지고 그 토양 분석이 금방 자료가 나오거든. 예, 한 일주일, 9일 전에 나와버리더라고요. 예, 제주도에는 한 달 걸려요. 우리가 한 달인 같은 농사 기간에서 너무 길다니까요.
농사 작물 재배 기간에서. 그래서 비료를 어떻게 썼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여름에는 고온이 되기 때문에 흡수량이 많기 때문에 질소가 좀 많아야 되고, 온도가 낮아가면 가리 성분이 많아도 괜찮아요. 장에는 안 되는, 그래도 가리가 많으면 좋진 않아요. 그럼 토양이 무적이 될 수 있다,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여기에 포함된 이론을 현장에서 적용시켜요. 작물이 자기가 먹었던 걸 토해내는 거, 토해내는 산물에 대해서는 그거로 인해서 잿빛곰팡이라는 놈이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오는 거죠. 잿빛곰팡이. 그래서 잿빛곰팡이에 대해서는 우리는 계속 고민해 가서 풀어야 되겠죠. 그린 칼라, 설판 이런 부분이 내년에 나무를 심은 거는 처음에 쌍나는 적용하는 시점이 첫 해도 가능합니다. 목매 시기부터 가능하죠. 눈 나기 전부터 살포하면 흡수가 돼서 체내 저장물의 순이 나아지고, 어린 묘목들은 연면 시기 자주 해야 돼요. 그래야만 발뿌리가 나와요. 자, 그러면 내년 봄에 지금 3월 초 심으려고 하는데, 예, 심고 나놓고 그 목면 시기를 합니까? 해줘도 좋죠. 목면 시기 하고 또 이제 잎나무는 목면 시기 하고. 예.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나무를 심을 때는 그 종을 어떤 걸 할 거냐 제일 중요해요. 품종. 일단 복숭아를 하려고 합니다. 복숭아는 각도가 이제 옆으로 잘 뻗어져요. 옆으로. 그래서 복숭아는 직립을 심은 게 나아요. 직립을 심어도 가지가 개장형으로 뻗어요. 이렇게. 감나무 같은 직립으로 크기 때문에 눕히 심는 게 낫고, 30도 방향으로 짧게 잘라서 한 20cm, 전목에서 눈 나온 것부터 올게 자란 그게 해순이거든요. 거기에서 한 20cm 정도 잘라가지고 눕히고 심으면 좋겠죠. 그럼 직립을 잘라서 쭉 키우고 한 번에 가지를 수행할 수 있는데, 복숭나무는 가지가 잘 만들어져요. 근데 감나무는 수행이 잘 안 만들어져요. 그 단점이 있어요. 감나무도 한 짧게 자릅니까? 복숭아는 요 간격이 한 최소한 15cm, 20cm 정도로 가지를 터울로 줘야만 안 쪼개져요. 가지와 가지 간격, 오른쪽 왼쪽 나간 가지가 3개를 뺄 거냐 4개를 뺄 거냐에 다르겠죠. 3개 뽑을 거면 4개 뽑을 겁니다. 많이 뽑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안이 비어요. 그러면 가지가 많이 나면 안이 비어버려요. 많이 뽑으면 안이 빈다고. 그럼 한 몇 개 정도 뽑는 게 제일 좋습니까? 거기 이미 내하고 조력을 해줄 사람 그걸 이미 선정 안 했는가 예? 저 이제 처음에 꼭 빠지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복숭아 좀 많이 하는 지역에서 조금 배우면 될 거예요. 예전에 우리 황금원 농가에 가든지 그래 좀 배워가지고 하시면 좋겠네요. 그 집에 한 4년생에 한 700개에서 한 800개 따더라고요. 예천 어딘지 혹시 뭐 이래. 네, 다음에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유목 관리는 복숭아가 최대 2년차에 죽는 경우가 나거든요. 올해 죽었어요. 2년생이. 나무를 키워놓고 나니까 이슬을 많이 맺어가 죽어버렸어요. 9월 초까지 비 오거나 그 뒤 비가 좀 잘 안 왔거든요. 그럼 이파리 일액 맺어가지고 일액이 나무 줄기를 쭉 타고 내려갔는데, 그럼 그 아미노산 단백질이 매일 묻어가지고 잿빛곰팡이 죽어버렸는데 이파리 콜콜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게 복숭아에서는 가지 마름병이라 그러고 제대로 안 밝히는 거지. 그럼 화학적입니까? 미생물적입니까? 미생물이죠. 그게 밝혀진 게 잘 없어요.
화학적 미생물적 이게 제대로 안 밝혀진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추적해서 계속 분류를 시키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요 시점이 웃자람 시점이 요게 일액을 맺는 시점이에요. 그죠? 요것보다 살짝 더 올라가는 게 좋아요. 일액을 안 맺겠죠. 그럼 자기 이식값에서 0.5를 빼갔으면 좋은데, 그럼 가을에는 이식값이 또 높아도 안 되거든요. 질소분이 높으면 안 되죠. 아까 잎에 노란 반점이라든지 색을 바꿔줘야 돼요. 그럼 생식기는 전환시키죠. 질소가 없어서 잎이 푸른 것들은 단풍이 안 들어요. 그 이제 키위가 이파리 꼬실러 있잖아요. 여기 말라 되겠잖아요. 그 질소가 없어서 그래요. 비료가 없으면 단풍이 더 안 들어요. 끝이 타 들어가는 거는 비료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파리가 끝이 여기 타 들어가는 거는 예. 비료가 없으면 타요. 제가 일주일마다 거의 그 손으로 이래가지고 시비하고 계속 일했는데도 그 비료가 부족합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여기 까실까실 타 들어가요. 또 아니면 역으로 완전히 질소량이 많아가지고 그래 될 경우도 있어요. 질소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을 안 듣는데 위에서 우리는 누르니까 이렇게. 그럼 요럴 때는 얘가 보드라고가 돼요. 잎이 앞면이 보드라고 돼요. 딱딱해지면 또 상태가 좀 다르고, 잎이 부드러우냐 딱딱하냐 두 가지 또 달라요. 잎이 부드럽고 가해가 타는 건 질소량이 있는 거고, 잎이 딱딱하고 가해가 타는 거, 색깔이 약간 노란색이 되면 또 질소가 없는 거고, 색이 노란색이 완전히 파란 것은 질소량이 좀 있는 거예요. 또 질소량이 너무 많아도 말을 또 안 들어요. 약간 받치고 있으니까 단풍을 때리려고 계속 뜨니까 어떻게 끝만 짜가짜가 타고 안에 새파랗게 살아있어요. 대단하면 그렇더라고.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요걸 하나를 딱 잘라가 요거다 이렇게 못 나눠요. 그럼 요거도 경계가 이렇게 불분명하게 이루어지잖아요. 서무상이 그냥 이 경계점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둥글잖아요. 그럼 이처럼 경계점이 뭐 가령 여기에서 단풍이 될 건데 요 위에라면 잘 안 들게 됩니다. 경계 지점. 그래서 그게 토양 분석에 측정하고 이렇게 다각도로 이제 찾아냈을 때 그 부분을 찾아내야 되는 거지.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 분류가 100% 못하는 것들이 있다. 눈으로 보는 거하고 측정하는 거하고 토양 분석하는 거하고 이렇게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그마저도 전문가가 돼야 된다. 전문가가 안 되면 분류가 안 되는 거죠. 결국에는 전문가가 돼야만 찾아낸다. 이 칼라에는 영양소가 무엇입니까? 칼슘이 들어있어. 칼라에 칼슘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 인삼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있죠. 여기서 직접 만드세요? 저희 공장에서. 아, 공장이 따로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을에 단풍 들이기는 물 20리터에 칼라 80cc에 물 500리터로 기준 잡으면 칼라 2리터에 그 설탕은 물 20리터에는 설탕을 120g, 500리터에는 설탕을 3kg. 그 다음에 이 뒤에는 가리름 양으로 조정한다.
가리량은 이제 120g부터 널리 나가면 되고 여기는 3kg부터 널리가 더 나가면 된다. 가리는 염화가리 수용성. 음악가리 수용성이 있습니까? 예, 수용성 가드라는 거. 가루로 된 그렇죠. 가루 되는 가- 거. 예, 예. 물에 섞어서 예, 분산, 예, 가루된 그걸 쓰면 됩니다. 그걸 쓰면 단풍 들이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막 코팅, 동해 방지. 유막 코팅은 20리 때는 700에서 한 800cc 정도의 식용유. 그 다음에 500리터에는 1.8리터 정도의 식용유에 이제 퐁퐁은 20리터에 한 100cc 정도 하면 되고 물 500리터에는 한 3에서 4리터. 이게 뽀얗게 섞일 때까지 해라. 식용유 다 늘리주라. 근데 통닭집의 것들은 닭에 지방이 있어서 안 좋더라. 그래서 튀김집에나 식용유 색을 쓰는 게 좋다. 튀김집의 거는 이상이 없다는 게 깨끗하다는 게. 김치 말고요. 이거 어떠하게 이렇게 굽는 거 이거 뭡니까? 피자, 피자 말고 예. 튀김, 튀김. 돈가스. 돈가스 그건 어때요? 돈가스도 뭐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예. 튀김 종류는 괜찮아요. 근데 거기다가 닭을 튀기면 닭에 있는 기름이 나와요. 닭기름. 그 튀김에는 그 기름이 나쁜 게 빠져나가지 들어오진 않거든요. 근데 통닭을 튀기면 닭기름이 나와가지고 더 농도가 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는 유막 코팅이 동해 방지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머지 밑에다가 뿌리 한 1m 정도 해가지고 예. 수성 페인트를 많이 칠하더라고요. 그것도 괜찮죠. 동해하고는 무관합니다. 예? 벌레가 안 오는 거지. 그거 바른다고 해서 동해가 없어지는 그 동해 온다고 나는 그래 비었는데 뭐 가르친 사람이 뭐 차이. 거기에다 저 탈수되는 거는 똑같아요. 맞대요. 예. 벌레가 흰색이 되면 많아요. 그게 이제 여름에 되면 겨울 되면 햇빛이 이제 반사가 되기 때문에 그 동해 효과 있는 거 아닙니까? 탈수. 근데 위에는 날아가잖아요. 위에는 이제 그래 되면 문제가 되는데 예. 동해 할 그래 그거 갖고는 전체를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없다기죠. 예. 뭐 흰 페인트 바르가 다 살았으면 이미 계속 흰 거만 바르겠죠. 보성에는 이제 그래 많이 하고 있더라고. 예. 그건 뭐 뒤에 후자로 나온 거잖아요. 근데 남은 이제 옛날에는 집 쌓아놓는 거 얘는 없었는데 그 다음에 지금 나와가 붕대 같은 거 감고 뭐 온갖 하는 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 약을 이거 뿌릴 때 대충 뿌리라 이거죠. 진하게 뿌리면 그냥 세밀하게 뿌리면 안 된다 이거죠. 그건 관계없잖아요. 농도가 이거니까. 두 번 연거푸 이제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마르고 나서 안 하면 흠뻑 뿌리다 이상이 없어요. 아, 한마 탁 뿌리주면. 예, 그래서 그렇죠. 가능하면 이제 남쪽에서 방향에서 뿌려주는 게 좋겠네요. 아니 앞뒤로 다 발라요. 양쪽이 다 해야. 그렇지. 앞뒤로. 나무 전체를 다 코팅하는 겁니까? 그렇지. 진짜. 그러면 그 코팅했다가 양력 한 2월 말 되면 싹 분해되고 없어져요. 아. 저번에 그 멧돼지 이제 퇴치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멧돼지가 항상 보면 뭡니까 비가 오고 난 뒤에 우리는 그 항상 그 돼지가 와요. 출몰한다 이거. 예, 오니까 코팅해놔도 비 오고 쓱 내려버리니까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비 오고 나면 기름 냄새 더 많이 나는데 그러면 한 번만 하면 되는 게 계속 주기적으로 좀 해줘야 됩니까? 냄새가 없어지면 해야죠. 그 비가 장마 오고 난 뒤 되면 항상 그 돼지가 들어와요. 그게 이제 그 지렁이를 파먹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내가 한번 해봤는데 별 효과가 없어가지고. 그 냄새를 더 풍길 수 있는 그 날짜가 지났거나 그런 데는 닭기름이 좋겠죠. 보통 지난 그러면 한뭐 얼마 주기로 좀 해주는 게 좋습니까? 가에다가 좀 이렇게 뿌리나 좀 진하게 뿌리나 그래, 이래봐. 많이 뿌려줘야 예, 돼. 안 그러면 농약 500cc 100 냄새 많이 나는 엘사인 이런 거 있잖아요. 농약 수도용
변온에 치는 농약 그 이름 뭔데? 엘산. 엘산. 예. 그런 병이 있으면 거기다 안에 쏙 뚜껑 비닐에 발려있거든요. 모수가 구멍 하나 딱 뚫어가지고 이래 뿌리는 오래 가요. 냄새. 멧돼지. 예. 그리고 나무 둥치나 이런 데 살포해놓으면 냄새가 많이 나와요. 섬에 들었다가 나오니까. 그 풀은 자라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름으로 코팅해놨을 때 바닥에 강원도 저 옥수수를 멧돼지가 안 따먹으러 오더라는 거죠. 나는 그래 가지고 별 효과를 못 봐가지고. 예, 그 기름 자체를 그 통닭집의 기름 좀 센 거 그걸 싫어해요? 냄새는 많아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이제 일반 옥수수- 식용유에 있는 식용유를 사가지고 아, 일반 식용유에 그게 이제 식용유를 그 뭐야 우리 프라이팬에 뭐 쓰는 식용유 있잖아요. 그거하고 퐁퐁하고 같이 섞어 했는데 별 효과가 같이 안 나. 집에서는 안 진해요. 통닭집이 이렇게 오래 갑니다. 닭지방 아 닭집에 있는 통 그거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게 오래 갑니다. 예, 그러면 여기는 아까는 저 뭐야 저 단품 드릴 때는 예. 닭집에 가지 말했잖아요. 그렇죠. 아 돼지 퇴치할 때는 돼지 냄새를 풍겨가지고 조류나 벌레를 쫓을 때는 냄새 독한 게 낫고 독하게 났고. 그렇죠. 아 기름이 또 응고가 잘 되잖아요. 그게 콩기름 바로 짠 것보다 응고가 잘 되는 그게 낫고 단풍들이 할 땐 폐유를 하지 말아라고요. 튀김집에 거는 괜찮고 통닭집에 거는 안 좋다. 그런 차이. 통닭집은 결국 돼지 퇴치하는 데 도움이 되고. 예. 그죠? 그 일반 그거는 우리가 저 유막 코팅하는 데는 그것도 그 온도가 좀 높을 때 예. 그 매매 풀어가면 뽀얗게 잘 되거든요. 근데 잘 안 풀어가지고 둥둥 떠면 안 좋다는 거죠. 유목 코팅은 지금 해야 됩니다. 이제 얼음이 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겨울을 준비했을 때 하라는 거죠. 얼음이 쳐들이면 살짝 얼고난다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 여기 12월 초에 하면 돼. 예. 그 지역에 따라서 강원도 보면 12월처럼 얼어가 안 되거든요. 그건 조금 더 빨리 해주고 다음 주 정도 해야 됩니다. 다음 주 정도는 뭐 해야 되는 작물도 있고 남부 지방에 좀 더 늦게 해도 되고 그런 차이. 그러면 그뭐 정경은 그 뒤에 하고 이거 코팅하고 난 뒤에 해야 됩니까? 그 전에 해야 됩니까? 그게 이제 나무가 이제 키위나 포도 같은 경우는 잘라 놓으면 봄에 그 수액이 나오잖아요. 예예. 그러니까 가을에 단풍되기 하고 겨울 차비가 되면 최대한 빨리 해야만 수액이 내년 봄에 안 나오죠. 유막 코팅 전에 하는 게 좋다 이 말입니까? 뭐 그것도 관계 괜찮고 지금 해마다 자르고 나면 수액이 나오는 경우 많잖아요. 지금은 안 나오지 여기. 네, 지금은 안 나오죠. 근데 봄에 봄에 하면 나오죠. 봄에 나오죠. 그래서 그 수액이 안 나오는 시점 해라. 그러면 수액이 나오면 체내 제형이 양분이 빠져 나오는 거죠. 그냥 다 빠져 나오는 거예요. 줄줄 빠져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 정경하는 방법을 정확히 잘 몰라갔네. 그래 대표님이 되어가지고 바쁘셔 갑자기. 그거는 이제 마디수 남기는 거는 그 타이밍은 그런 타이밍이고 절간 자르는 거는 이제 그 종에 따라서 저가 고나 키위나 안 해봤으니까 모른다는 거고. 그렇죠. 그 골드 칼라를 쓸 때 미리 약을 조제를 해가지고 예. 소량을 다안 쓰고 조제할 때는 조제해 놔뒀다가 분할해 써도 됩니까? 그렇게 하면 영양이 많아가 설탕을 섞으면 부패할 수가 있어요. 설탕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칼라 플러스 설탕 가리를 하면은 예, 부패할 수 비율대로 하면 부패할 수 있다. 설탕 때문에. 그러면 그때 써야 된다는 예, 얘기. 그래 하면 제일 좋고요. 부패하면 그거는 냄새가 나요. 그래도 영양소인데 부패하면 좀 안 좋죠. 유목 심으면 연면실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잘 커요. 내년에 복숭아를 철에 심으면 자주 연면 심어야 돼요. 그래야만 빨리 커요. 유목에 연면 시비를 많이 하는 게 좋다 이 말입니까? 그렇죠. 그래 빨리 커요. 힘이 없거든. 그래 빨리 커요. 봄이 자주- 빨리. 예. 자주 하고는 한 어느 정도 한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 예. 그 7월, 10월까지 제일 많이 크는 거 그때 최대한 일주일 놓치지 마 계속 해야지. 그림하고 칼라하고 어떤 그걸로 하면 됩니까?
그린은 성장용, 칼라는 생식용. 그것도 그럼 무슨 그림을 주소는 그린 두 분의 칼라 한번 예. 얘기합니까? 7월 15일까지. 요까지는 상반기에는 그린 두 번의 칼라 한번 만생정에서 여기는 칼라만. B는 아까 저 칼라가 생식 예. 목면 시비는 그러면 싹 나기 전에 일단은 해놓고 예. 그 다음에 싹이 나면은 연면 시비. 목면 시비. 목면 시비하고 연면 시비가 농도를 조금 연면시 연하게 먹으니까 1.5리터는 목면 시비는 2리터를 먹고 60cc, 80cc 그 차이. 목면 시비는 80cc, 연면 시비는 60cc. 농도가 차이 나는 거죠. 저는 대구인데 단감나무를 좀 알아보러 왔거든요. 단감나무는 부유하고 배추하고 뭐 하는데 지금은 이제 부유가 예. 부유단감이 만생종이 시장에 가면 가격이 많이 싸잖아요. 예. 그 지금 소비자가 단감에서는 퇴치로 많이 들어서가 있죠. 배추가 예. 관리하기는 키우기는 이게 뭐 장단점이 있습니까? 퇴치는 조금 여름에 그 비대 기간이 빠르니까 질소량만 늘리면 됩니다. 요 그래프를 활용해서 비료량만 늘리고 오전에 그 강의했던 사진 찍어놓은 거 있죠, 옆에 예. 그것만 맞추면 돼. 진단하면 맞아야 돼. 특별히 어렵고 이런 건 없고요. 똑같지? 근데 가리 가다 되면 품질이 많이 나쁘게 나와요. 그럼 이게 실제 간격은 어느 정도로 와야 됩니까? 어, 저번에 강의 들으니까 뭐 3.5에 1.5 이야기를 한번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문자를 지금 심는 거는 이제 다양해요. 이제 이건 나무는 이 팽당 얼마의 돈이 나올 때 우리가 팽당 10만 원이 돈이 나오면 전부 수작으로 거의 다 해요. 고추 같은 거. 팽당 10만 원이 나오면 팽당 우리가 2만 원이 나오면 기계가 많이 들어가야 돼. 10만 원이 나온 것도 앞으로 이제 기계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하우스에 뭐 스마트팜이라든지 그런데 노지에 2만 원이 나오는 건 이건 아직 뭐 스마트팜까지 안 들어가요. 한 3, 400평, 한 400평 이래 한다고 보고 뭐 수작업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수작업을 하면 저희 그 형님네가 그때 한 7, 8년 전에 2.8 곱하기 1.5를 심었어요. 3.8 곱하기 2.5. 그럼 이건 3.5, 1.5 더 많네. 예,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양이. 그래서 이제 지금은 배내고 있어요. 이거 심어가지고 뭐 한 10년, 15년 더 이상 쓴다고 못 보고 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그 정도 그까지만 하고 말아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겠지. 그러면 지금은 이제 그래도 또 이게 사람에 따라 좀 차이 나는데 3.5에서 곱하기 1.5를 하느냐, 예. 3.5 곱하기 2m를 하느냐, 4.0 곱하기 4m 곱하기 1.5를 하느냐, 4m 곱하기 2를 하느냐, 요런 차이죠. 2.0, 2m. 그런 게. 그러면 이제 4.5에 1.5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차이 난다. 그래서 3.5에 2.0 정도 하면 뭐 될 것 같네. 그래서 3.5 곱하기 하면 여기 계산기 한번 눌러보세요. 3. 곱하기 3.5 곱하기 2. 예. 3.5 곱하기 7 곱하기 0.3을 해보세요. 곱하기 0.4. 0.3면 2.1 나와요. 2.1, 2.1팽이 한 대 들어가요. 2.1평이 예, 2.1팽이 한 대 들어가요. 이렇게 했을 때 3.5 곱하기 2m 했을 때 2.1팽이 한 대 들어가요. 1.5는 쓰는데 옛날에 해본 누구더라고. 저게 3.5 곱하기 2m입니까? 네, 2m. 예.
그러니까 만 간격은 요거 3.5로 요거 곱하기 하면 알고 있어. 만 간격은 3.5로 하고 요거 4 곱하기 1.5. 폭이 간격은 2m로 하고 예. 이렇다는 이야기. 예. 6 곱하기 0.3을 18줄. 1.8. 여기 돼 놨겠네. 4.5 4m 곱하기 1.5가 돼 놨겠네. 1.8평형이 되니까. 이제 이랬죠. 그 3.5가 좋은 것 같지만은 3.5가 또 단점이 있어요. 그죠? 이 간격이 좁으니까 그 4m 곱하기 4에 1.5가 그렇죠. 그리고 감을 심으려고 하면 저희 농원에서는 핫지 떠가 파는데 이제 그걸 눕혀가 심어서 짧게 잘라 눕혀 심으면 직립을 키워가지고 몇 년 키워가지고 이렇게 눕혀라. 그 키우는 시점이 유명호 키우는 시점 한 3년 이후부터 수확 봐야 되죠. 아니 이렇게 바로 키우면 바로 따도 돼요. 대충 제대로 생산이 되려고 하면 한 3년을 넘어가야 안 됩니까? 3년 되면 많이 따지. 3년 차에. 우리 거 지금 요만큼 거인데 올게 2년 차인데 그럼 큰 거는 벌써 이만큼. 그러면 여기서 나가는 실제 연못값은 대추로 보면 어떻게 되나? 태추 한 15,000원 보면 되지. 15,000원. 예. 한 폭이 15,000원 판다 네. 이죠. 이분 뜯는 거죠. 예. 그래서 단감이 이제 예를 들어 뭐야 저 대봉은 어떻게 됩니까? 대봉은 좀 느리게 해야지. 더 느리게. 예. 그럼 이제 그것들은 요거 조금 더 늘리지. 요 간격은 좁히시면 되는데 이 간격은 이랑은 좀 느리게 해줘야만 된다. 그리고 감은 거의 대다수 약간 경사를 줘야 물 빠짐이 좀 돼. 우유보다 대추가 그러면은 가격이 비싸요. 수확 시기가 좀 빠릅니까? 빠르죠. 수확 시기가 한 달 이상 빨라. 한 달 정도 차이납니까? 예, 그렇게 공기에 비대가 되기 때문에 더위를 안 탈라 그러면 비를 많이 모여요. 그럼 우유당 가면 10월 말 정도 딴다고 보면 우유랑 9월 말 이래 된다고 봐요. 9월 초순부터 따고 9월 있어요. 정도 딴다고. 예. 그 가리가 많으면 빨리 색 나가지고 맛이 들어있으니까 빨리 따버리는 거죠. 자기 행질이 다 안 컸을 때. 사실은 태초가 10월 10일에 색이 나는 건데 완전히 품질이 좋은 건데 9월 말이냐 뭐 10월 초 되면 다 따버리고 없어요. 그리고 완전하게 만들었을 때 이게 한 500g 떼가는 것 같으면 중막 사거든요. 그래 되면 가격이 상당히 나오는데 그렇게 못 키우죠. 본인은 키우는 방법을 안 하기 때문에 초보다가 상품 만든다 하기 쉽습니까? 예? 초보다가 상품 만드는 게 쉽겠습니까? 그 똑같아요. 이 시 측정을 하고 그 기준값을 맞추면 되니까. 방금 하는 것은 이 매뉴얼대로 기준값을 맞추는 게 기준값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라는 거지. 거기에서 그 오전 강의했던 그걸 그대로 합산하면 돼요. 요거하고. 그러면 거기다가 영농 기록장에다 기록을 하면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이게 이 아까 만든 이 기록장에 이게 보면 알기를 생육을 이렇게 진단을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화면 나옵니까? 예. 이렇게 진단을 해버리면 되는데 그러면 알기만 진단하더라도 이 표와 그러면 요거는 작물을 그냥 일반 작물을 편안히 진단할 수 있는 표를 만드는 거예요. 요 표를. 그럼 이 표를 활용하면 누구든지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기록해 가지고 분석해 보면 다 데이터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좋지 나쁘지. 그럼 오전에 강의한 거에다가 요걸 합하면 기록해서 그 합하면 그건 좋은 거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언제 작성합니까? 언제든지 작성할 수 있죠. 수시로 이것을 수시로 이걸 만들어가 체크를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 보내줘야 제가 판단해 주겠죠. 그럼 오전에 교육받은 그 내용을 그대로 활용하면 되겠죠. 오전에 교육받은 그 내용을 그걸 가지고 배점을 매기면 딱 답이 나오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대표님께 보내주면 예, 그 이제 진단을 해주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식값 측정하고 다 들어. 네, 예, 예. 예. 그리고 작물 상태를 사진을 찍으면 또 나오고. 이게 이제 그래 요 기록을 남겨야만 우리가 다음에 원 근본이 나오는데 우리가 영농 기록을 쓰면 뭐예요? 작업일지죠. 식물에 대한 뭐 영농 기록을 썼다. 누 제3자한테 뭐 감자 심었다는 내용밖에 안 돼요. 비료가 얼마 들어가서 해야 된다 이게 없죠. 강원도 감자 처음에 갔을 때 제가 그 서초전농협에 10kg 생산했는데 지금은 거의 평균 20kg 생산해요. 올해 그렇게 이제 4년 걸렸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근데 거의 우리가 작물 재배력을 갖다가 글을 써라 그러면 며칠 못 써요. 그렇죠. 이런 표가 있으면 예. 뭐 정확한 이거는 데이터가 지금 나오는데. 20개 넘는 항목이 나와 있어요. 그건 30개 되는 항목이에요. 그럼 한 줄씩 써도 30줄을 써야 돼요. 그 정도로 데이터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매뉴얼이 안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물도 매뉴얼화 해요. 데이터를 정식이 있어. 그래서 그 매뉴얼을 얼마나 잘 개발했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예, 하여튼 오늘 또 다른 여기에 요런 부분을 새롭게 요 부분만 가지고 작물에 대입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어디다 대입하고 갔다는 거죠. 대표님. 예. 지금 조에 대한 설명 한 번 좀 저 식물 성장 거리나는 조에 대해서 좀 내가 이해. 계절별로 먹는 비료가 달라요. 저쪽. 예. 이거는 여름에 이식값이 최고가 1.8이니까 1.8. 최고가 일정 그렇죠. 아니고. 1.8이야. 예. 그 기본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높아야 되는 작물도 있어요. 근데 1.8에서 1.3 정도가 되는 것 같으면 고냉지 배추가 일액을 안 맺어서 무름병이 안 와요. 그 생강도 괜찮아요. 겨울에 0.8, 1.5, 1.7 저것도 맹 이식값입니까? 하우스에서 이렇게 하면 또 괜찮아요. 이식값이다. 그렇죠. 예. 겨울에 높아지고 있는 거죠. 여름에 하고. 그럼 봄, 가을에 또 같겠죠. 예. 그럼 여기는 봄에는 하우스는 2.2고 노지는 2.5잖아요. 여기서 0.5를 빼면 그 기준에서 한 0.5 정도 빼갔으면 그래도 요 정도 빼가 쓰는 것 같으면 그 모든 게 작물이 장애 없이 잘 자란다. 근데 그 수치가 너무 올라가면 생장 때문에 또 문제가 되고 뿌리가 비록 더 올라갈 때 죽질 않아요. 지하부가 문제가 되죠. 제가 이제 원래 농사를 지은 작년부터 고추 농사를 40평 비닐하우스를 전화도 몇 번 드렸고 한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하우스가 폭이 이렇게 돼가지고 20m에 뭐 예. 40m 이렇게 해놨는데 예. 망을 이제 고추망을 4개를 했습니다. 예. 4개를 길게 하는데 이래 봤을 때 왼쪽은 조금 지대가 약간 낮으면 비가 오면 습이 좀 차는 편이고 오른쪽은 약간 높으면서 탁 트이가 있고 공기가 잘 통해요. 예. 고추를 이쪽에 40주씩 쭉 심어가지고 해놨는데 망도 잘하고 해놨는데 망 높이가 딱 해놓고 보니까 조금 이제 이쪽 가루가 약간 나고 이쪽은 낮아요. 예. 그런데 고추를 심고 난 뒤에 남았는 걸 가지고 저쪽 창가에 한 10개를 심어놨어요. 예. 그런데 이쪽에 제일 첫째 서비스한 이쪽에 고추가 제일 안 되고 중간에 여기도 조금 그렇고 이제 그 창가에 그냥 비닐도 안 덮고 그냥 막 꼽아놨는 그 고추가 이만한 게 열려요. 이만한 게 거기 딱 고르게 짱 열리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쪽 뿌리가 안에서는 그렇게 되질 않더라고요. 비료는 밖 안에서 빨아먹고 비료는 안에 거 먹고 예. 바깥에서 온도가 맞으니까 잘 되고 하우스 안에 온도가 더우니까 문제가 되겠죠. 그 차이가 통풍한 게 그렇죠. 온도 차이 때문에. 고추 크기가 막 이마이 큰데 이 고추 굵기도 굵고 그렇죠. 비료는 안에 걸 가서 먹고 하우스 네. 걸 먹고 밖에서 가지고 환경이 좋은 거죠. 하우스 안에는 온도 모종에서 차이가 그래 나니까 그렇죠. 온도에 열이 너무 많이 하우스가 너무 잘 지어가지고 열이 많이 차서 그러면 그럼 여름에 차광막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약간 차광해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 통풍구도 좀 예, 하고 환기가 좀 있어야 순환이 돼야 되는데 열이 많이 차게 내려오거든요. 그 척창을 열어야 되는데 척 말아 올리네. 네. 말아 올리지. 척창만큼밖에 한기가 안 가고 거기에 꽉 차요. 그리고 문이 닫혀 있고 그러면 바람이 이래 안 치죠.
생각은 그런 진작은 되는데 같은 자리에 같은 종자가 심은데도 그렇게 차이가 나니까. 예, 온도 때문에. 이 온도 때문에. 이 온도 때문에 그 비료를 못 먹어내는 거죠. 밖에 있던 놈은 안으로 뿌리 빠다가 먹고 있고, 하우스 안에 있는 놈은 작게 먹어야 되는데 양이 높고, 바깥에 있는 놈은 먹으니까 딱 맞고, 그 차이. 예, 그래서 그게 온도 차이에 따라서 비료 먹는 게 달라지니까. 유튜브를 더 보면 아마 되겠나 그렇게 싶네요. 수능살 이게 이제 옆면식이 저거는 아까 물 20리터에 그린 60cc 했는데 예. 그러면 설탕은 안 하고 저것만 하면 됩니까? 아니 설탕을 여기서 꼭 쓰세요. 그 열매가 없는 거는 120g 넣으면 좋아요. 그린 설탕은 120g. 예, 그린 2번에 칼 한 번. 그러면 나무가 빨리 커요. 그러면 저 양을 입에 축축할 정도로 줍니까? 예, 흠뻑 찌우면 되죠. 그러면 하면 잘 됩니다. 그 다른 건 뭐 철의 그 복숭아 같은 건 철의 열매실이 잘해야 쭉 크고, 기본으로 우리가 작물을 잘 재배하려면 이 씨를 테스트하고 수분 함수량을 체크한 측정기 있어야 제일 좋아요. 그래야만 제일 과학적으로 빨리 키우는데 이 비료값이 안 맞아도 안 자라니까. 비료값이. 이 시측정기 저거는 저기 그냥 이래 했을 때 하고 또 비료를 주고 나면은 금방 측정이 됩니다. 뭐 녹아가지고 뭐 밑에 이제 다시 침투가 된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고. 예, 측정이 금방 돼요. 측정을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럼 지금 이 씨값은 저기 이 씨값이나 저기 씨 측정기로 측정했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 토양 여기 이 씨값은 같은 걸로 오는 겁니다. 예, 똑같은 거다.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부족한 거는 유튜브의 방송도 좀 더 보시고 그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